늦은 밤 서울 외곽의 작은 경찰서 민원실 문이 열리자마자 아이 하나가 엉엉 울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교복도 아닌 체육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발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이름은 지훈이. 문 앞에 선 순간부터 숨을 헐떡이더니 경찰관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제야 참았던 울음이 쏟아졌죠. 그 아저씨가요, 그 사람이 우리 엄마를. 말은 끊기고 울음은 점점 커졌어요. 순찰 근무를 마친 형사가 뛰어나오며 상황을 물었고 지훈이는 엉엉 울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모습은 어린아이라기보다 한밤중에 인생이 무너져버린 사람 같았어요. 경찰은 아이를 진정시키며 상황을 물었어요. 이름, 나이, 집은 어디냐고 묻는데 지훈이는 겨우겨우 말했죠. 저 6학년이요. 엄마랑 둘이 살아요. 그 사람, 우리 집에 자주 와요. 가끔 자고 가고. 처음엔 경찰들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지훈이의 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어제도 왔어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엄마랑 계속 싸웠어요. 소리 지르고 문 3개 닫고 엄마가 울고 있었어요. 지훈이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근데 문 밑으로 피가 났어요. 그 말을 듣고 형사는 바로 상황을 긴급 사건으로 전환했죠. 지훈이가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등교하려고 일어났던 아침이었어요. 엄마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있었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손이 계속 덜덜 떨리고 있었죠. 지훈아, 오늘 급식 있지? 엄마 점심 싸지 말까? 응, 오늘 학교에서 먹어. 대화는 평소처럼 오갔지만 엄마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고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엔 멍이 살짝 퍼져 있었어요. 엄마, 얼굴에 뭐야? 와, 어제 화장하다가 긁혔어. 괜찮아. 지훈이는 뭔가 이상했지만 그저 학교에 늦을까봐 서둘러 가방을 들었죠. 그때 문 너머 방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그만 좀 떠들게 해. 머리 아프잖아. 순간 엄마는 몸을 움찔했고 지훈이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선 지훈이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지훈이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엄마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레 학원도 가지 않고 근처 공원에 앉아 있었죠. 휴대폰은 배터리가 나가 있었고 시간 감각은 흐려져 있었어요. 해가 지고 하늘은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갈 무렵 지훈이는 결국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 앞에 도착한 순간 문이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문을 몇 번 두드려 보다 귀를 가까이 대봤지만 인기척 하나 없었어요. 그때 무릎을 꿇고 현관 틈을 내려다본 지훈이는 바닥 타일 위에 이상한 얼룩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손전등 모드로 비춰보니 그건 분명히 빨간색 피였어요. 엄마?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고 심장은 쿵쿵 하고 귀를 때릴 만큼 요동쳤죠. 지훈이는 휴대폰이 꺼진 걸 다시 확인하며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은 아이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순찰차를 보내기로 했어요.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현장에 도착한 형사 2명은 문을 강제로 열 수밖에 없었고 지훈이는 경찰 뒤에 꼭 붙어 섰어요. 지훈이는 잠깐 뒤로 물러서요.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현관문이 철컥 소리와 함께 열리고 비릿한 냄새가 공기 사이로 퍼져나왔어요. 현관 옆 작은 방 안 이불이 엎질러진 채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 위엔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엄마의 몸이 보였어요. 엄마, 지훈이의 절규가 울려 퍼졌고 경찰은 아이를 급히 끌어안아 복도로 나왔어요. 현장에 남은 형사는 침착하게 무전을 날렸죠. 여기 현장 확보, 여성 피해자 의식 없음, 119 긴급 요청 바랍니다. 지훈이는 경찰차 안에서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 조그마한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동승한 형사는 괜히 창밖만 바라봤어요. 지훈아, 지금 엄마 상태는 확인 중이고 괜찮을 거야. 병원에 가고 있으니까 말은 했지만 그 누구도 확신하진 못했어요. 지훈이의 손엔 현관 앞에서 떨어진 채로 주워든 머리끈 하나가 쥐어져 있었어요. 하얗고 낡은 고무줄이 주먹 안에서 구겨지고 있었죠.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말라 있었고 눈은 멍한 채로 벽만 바라봤어요. 잠깐 눈을 감고 오늘 아침 엄마가 내줬던 따뜻한 밥상 그리고 부엌에서 떨리던 엄마 손이 자꾸 떠올랐어요. 병원 응급실 안들것에 실려 들어간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의사들은 빠르게 지시를 내렸죠. 지훈이는 경찰의 품에 안겨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짧은 순간 아이의 시선은 오직 엄마에게만 향해 있었어요.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십니다. 보호자분은 혹시 계신가요? 형사가 고개를 돌려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엄마랑 둘이 살아서 보호자도 없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가 공간을 가득 채울 만큼 무거웠어요. 얼마 뒤 수술실 문 앞 의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고 형사에게 낮게 고개를 저었어요. 도착 전에 이미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가슴에 큰 외상이 있었고 뇌출혈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지훈이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른 채 멍하게 서 있었고 형사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다음 날 지훈이는 경찰서 민원실에 다시 앉아 있었어요. 하얀 종이컵에 담긴 미지근한 물이 앞에 있었지만 입도 대지 않았어요. 경사는 부드러운 말투로 아이를 다독였죠. 지훈아, 힘들겠지만 엄마랑 마지막으로 대화했던 거 다시 말해줄 수 있을까? 지훈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오늘 아침에 엄마가 울고 있었어요. 식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사람은 화를 내고 있었어요. 욕도 했고 컵도 던졌어요. 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기 시작했고 지훈이의 말은 끊어지듯 이어졌죠. 저 그 사람이 이름도 몰라요. 엄마는 그냥 삼촌이라고만 불렀어요. 진술을 들은 형사는 그 이름 모를 삼촌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휴대폰, 메신저, 통화 기록. 지훈이는 그 사람이 수시로 집에 드나들었다고 했고 근처 주민들도 종종 함께 있는 걸 봤다고 말했죠. 술 냄새 풍기고 들어가는 거 몇 번 봤어요. 아이 데리러 오는 시간에도 같이 있던데. 한 아주머니의 증언은 형사의 메모지 위에 그대로 적혔고 현관에 묻은 신발 자국, 방에 떨어진 머리카락, 깨어진 컵, 조각은 모두 그 사람의 흔적이었어요. 문제는 엄마의 연락처엔 이름도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경사는 사진 몇 장을 프린트해 지훈이에게 보여줬고 지훈이는 그중 하나를 가리켰어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자주 왔어요. 지훈이가 가리킨 남자의 이름은 조병국, 42세. 전과가 있었고 폭행과 상해로 몇 차례 입건된 기록도 남아 있었어요. 주소지는 정해진 곳이 없었고 연락처도 대부분 꺼져 있었죠. 경사들은 지훈 엄마의 휴대폰에서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그와 통화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주변 CCTV 확인에 들어갔어요. 이날 저녁 6시 24분 이 근처 골목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론 사라졌습니다. CCTV엔 흐릿하게 찍힌 남자의 뒷모습이 남아 있었고 입고 있던 회색 점퍼와 검은 모자가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지훈이 말대로라면 사건 직후 그대로 도주한 걸로 봐야 해. 경사들은 즉시 수배를 내리고 지하철역, 터미널,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모든 출입 기록을 조회하기 시작했죠. 그날 밤 지훈이는 일시 보호소에 머무르게 됐어요. 창문이 작은 2층 침대 위에서 불 꺼진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혼잣말을 했어요. 엄마는 왜 그 사람이랑 있었던 걸까?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엔 울음 대신 손끝으로 이불을 꽉 쥐었어요. 작은 방 안은 조용했고 옆 침대에 누군가 있었지만 말은 없었어요. 지훈이는 엄마의 휴대폰을 떠올렸어요. 비밀번호를 몰라 열 수는 없었지만 거기에 남겨진 사진들이 자꾸 떠올랐죠. 공원에서 찍은 셀카, 함께 먹은 치킨 사진, 수진이가 웃고 있는 모습들. 그땐 웃었는데 말끝은 흐려졌고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며칠 뒤 경사팀은 도심 외곽 고시원에 숨어 있던 조병국을 체포했어요. 그는 저항하지 않았고 조용히 손을 뒤로 내밀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내가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먼저 화를 내고 나도 그냥 욱해서. 조병국의 말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가득했지만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피해자의 몸에 남은 상처, 지훈이의 진술까지. 수갑이 채워진 조병국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동안 형사의 눈빛은 점점 더 굳어졌죠. 그리고 한쪽 벽면에 앉아있던 지훈이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깨문 채 말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며칠 후 지훈이는 다시 경찰서에 들렀어요. 이번엔 아이 혼자였고 손엔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죠.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훈아, 힘들지? 오늘은 꼭 오고 싶었어.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형사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엄마랑 있었던 일 정리한 거예요. 기억 안 날까봐 적었어요. 노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평소 엄마가 했던 말, 그 남자가 와서 했던 행동,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공포가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좀 무서워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까 봐요. 잡히긴 했는데 꿈에 나와요. 경사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아이의 머리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어요. 지훈아, 이제 내가 무서워할 일은 없어. 정말이야. 내가 겪은 일은 우리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사건 이후 지훈이는 잠시 학교를 쉬었어요. 그러다 몇 주 만에 다시 등교했을 때 교실 안 분위기는 무겁고 낯설었어요. 친구들은 눈을 피했고 일부 아이들은 조용히 수군거리기도 했죠. 저 애가 뉴스에 나왔던 그 애래. 진짜야? 진짜 그런 일 당했대?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은 지훈을 한 번도 지목하지 않았고 지훈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며 하루를 버텼어요. 급식 시간, 밥을 풀려다 말고 지훈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식판 위엔 밥 한 숟가락만 올라가 있었고 반찬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옆자리 친구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내 옆자리 계속 앉아도 돼. 지훈은 잠시 멍하니 쳐다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주어진 반찬 하나가 지훈의 식판 위에 놓였죠. 며칠 뒤 지훈은 복지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처음엔 말도 잘하지 않았지만 작은 인형을 쥐고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죠. 가끔은 그냥 소리 지르고 싶어요. 근데 무서워요. 다시 엄마가 없어질까봐. 상담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지훈이는 지금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 말 하나 하는 게 얼마나 용기 필요한 줄 알아요? 지훈은 그 말에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고 눈가에 작은 물방울이 맺혔어요. 근데요, 이제 진짜로 말해도 돼요? 엄마가 없다고 해서 내가 나쁜 아이 되는 건 아니죠? 그 질문에 상담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절대 아니에요. 지훈이는 지금 엄마 대신 세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날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말했어요. 날씨가 맑았던 어느 오후, 지훈은 검정 양복을 입고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복지사 선생님과 함께 엄마의 납골당에 방문한 날이었죠. 묘비 앞에 선 지훈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손에 든 꽃을 내려놓고 작은 물티슈로 묘비의 먼지를 닦아냈어요. 엄마, 나왔어. 오늘은 울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아이가 아니라 이제 막 세상과 맞서기 시작한 사람이 내뱉은 말처럼 느껴졌어요. 선생님이 그랬어. 내가 울면 엄마도 속상할 거라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지우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주변은 고요했고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엔 여전히 먹구름이 남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지훈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며칠 후 지훈은 다시 학교에 갔어요. 이젠 교문 앞에서도 멈칫하지 않았고 복지사 없이도 혼자 등교할 수 있었어요. 교실 문을 열자 친구들이 고개를 돌려봤고 그 중 몇 명은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었어요. 지훈은 작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고 수업 준비를 시작했죠. 점심시간 옆자리 친구가 말했어요. 오늘 반찬 진짜 맛없다. 지훈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집에서 먹던 것보단 낫네. 그 말에 친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같이 웃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지훈을 사건의 아이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같은 반 친구, 조용히 옆에 앉아 있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어느 날 지훈은 복지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나 이제 말하고 싶어요. 내가 겪은 일, 다른 친구들한테도 말해주고 싶어요. 복지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죠. 왜 그렇게 생각했어? 지훈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누구라도 나처럼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아이가 할 수 있는 말 같지 않았지만 지훈은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경찰서 한복판에서 엉엉 울던 아이는 이젠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에 말을 걸고 있었죠. 그날 이후 지훈은 조금씩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정리했고 언젠가 더 많은 사람 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준비를 해나갔어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지훈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첫 문장은 그날 밤 경찰서에서의 울음이 아니라 지훈의 진짜 목소리로 써내려가고 있었어요.